대추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추적은 전수조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추적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추적의 핵심은 많은 것을 배제하는 거죠. 전수조사해야 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최소한만 조사를 해가지고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omising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 호출을 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에 이 호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서 그 검사 이후에 만약 유망하지가 않으면은 그 재기 호출 트리를 그렸을 때 그 노드 아래에 있는 노드들은 조사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추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대추적 방법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장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 대추적을 썼을 경우에는 같은 문제인 경우에도 그 문제의 인스턴스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가 배제될 수 있고 별로 배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장담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대추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과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의 인스턴스는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몬테칼로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검사를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몬테칼로라는 알고리즘 갖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대추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살펴볼 문제는 부분 집합의 합 문제예요. subset sum 문제. 그래서 subset sum 문제는 상당히 유명한 문제이고요. 실제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하고 계시는 can sum, count sum, how sum, bet sum은 이 문제에서 변형이 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그 문제는 이 subset sum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bset sum 문제는 n개의 양의 정수와 양의 정수 w가 주어졌을 때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합이 w가 되는 모든 부분집합을 찾는, 또는 뭐 이 경우에도 subset sum이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로 갈 수 있죠. can sum처럼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count sum의 느낌이죠. 몇 개가 있냐, 아니면 all sum, 그래서 모든 그 답을 다 찾는 거, 그런 형태로 또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요런 조합들이 있는 거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can sum 요런 애들은 그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정수들이 주어지는데 그 정수들을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었죠. 원하는 만큼. 근데 요 subset sum은 원하는 만큼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요소는 한 번만 쓸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요소는 한 번만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된 요소들이 여러 개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can sum 이 문제들은 중복된 요소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어차피 2를 내가 원하는 만큼 쓰는 거니까 그 수가 있으면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얘는 요소를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선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전수조사로. can sum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얘네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던 그 can sum 얘들은
어떤 원소를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원소만큼 for loop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원소를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쓰거나 안 쓰거나요. 그럼 쓰거나 안 쓰거나 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라는 값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값을 생각해 보면은 이 값을 내가 그 조합에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냐면은 제기호출을 두 개 부르면 되죠. 그래서 한 번은 포함하는 호출을 넣어놓고 또 하나는 포함하지 않는 호출을 넣어놔서 전수조사를 하면은 다 조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기호출을 두 개를 갖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for loop를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제기호출을 두 개를 하게 되면 돼요. 인덱스 하나 둬서 인덱스 증가시키면서 넣지 말지, 넣지 말지, 넣는 경우와 안 넣는 경우. 그러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추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러면 먼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추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프로미싱 함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배제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기호출 트리를 그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이진 트리 형태로 이 문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레벨에서 원소 하나를 넣는 경우와 안 넣는 경우, 넣는 경우, 안 넣는 경우. 그러면 모든 경우가 다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그 제기호출 트리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니까 이 개수면은 2의 n승계가 있을 테니까 이제 상당히 그 전수조사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지치기를 할 때 프로미싱 함수를 우리가 그 만들 때 데이터를 뭔가 사전 처리하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수 시간이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니까 정렬을 한다고 해서 시간 복잡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혹시 그 데이터를 사전에 뭔가 순서를 바꿔서 처리하면은 더 많이 배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처리를 해서 뭔가 내가 전수조사하는데 경우의 수를 배제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렬할 수도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6을 넣은 다음에 목표값이 21이에요. 그러면 11을 넣으면 27이 되죠. 그러면 얘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11을 넣으면 이제 목표값이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얘를 넣을 필요 없다 그래서 밑에 거를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밑에 것도 조사를 해봐야죠. 11을 안 넣는다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근데 3개까지 넣었더니 요거 갖고 예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합계가 21이 아니라고 치고 넣는데 10을 넣으면은 딱 21이 되는데 목표값이 2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2개를 넣었더니 11이에요. 근데 그 다음 거를 넣으려고 봤더니 21이 돼. 그럼 목표값을 초과하죠. 그러면 얘를 넣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그 다음 것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은 배제할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항상 사전 처리 문제 풀 때 사전 처리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밖에 없냐?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냐? 생각을 해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은 남은 애들의 합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남은 애들의. 지금까지 고려한 애들이 있고 그 고려한 애들 말고 남은 애들을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랩 토탈이라는 걸 계산해 가지고 쟤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랩 토탈은 제일 처음에는 랩 토탈은 어떤 값이 될까요? 전체를 다 합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랩 토탈로 만든 다음에 전수조사하면서 이 랩 토탈이 줄어들겠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 이 레벨마다의 랩 토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은 현재 합계가 있죠. 그리고 남은 합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더했더니 W보다 작아. 그러면 W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 subset sum 문제는 두 가지 가지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계는 당연히 답을 찾으려니까 계속 계산하고 있겠죠. 그래서 current total과만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left total을 유지하는 거예요. left total.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W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래야지만 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보냐면은 current total하고 WI 플러스 2를 봐요. 여기서 그 다음 거를 보는 거예요. 다음 거를 봤는데 그걸 합했더니 W보다 커져. 그러면 이 밑으로는 다 의미가 없죠. 이 밑으로 있는 애들을 넣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얘보다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전수조사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추적이고, 대추적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배제할 것인가, 많이 배제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입력 데이터를 주어진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한번 뭔가 전처리해서, 뭐 이 전처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뭐 정렬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뭐 중복을 지운다든지 없앤다든지, 중복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면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 문제의 특성을 보고 그 처음에 우리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좀 가공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걸 생각하시고 프로미싱 함수를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집합의 합은 그런 것이고요. 아까 이제 캔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좀 설명드렸고, 이 부문집합의 합 문제는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하고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MP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서로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는데, 영일 배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일 배낭은 물건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득이 있죠. 근데 이득이 모두 같다라고 놓으면 어떤 거를 우선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가방을 채우는 W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또 부분집합의
합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의 유사성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아니면 나중에 어디 기술 면접을 본다. 근데 어떤 문제를 풀어보라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예전에 풀었던 어떤 문제하고 유사한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거 원래 얘 빼면 그냥 전수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얘 빼면 요거 한 줄이 더 들어간 거예요. 요 한 줄이. 요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놓을 수도 있고 얘네들 들어가기 전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떤 게 또 간결하고 어떤 게 그 검사하는 게 유리한지를 봐야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요 인덱스는 이제 밑에 내려가기 전에 요걸 부르기 전에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인덱스 플러스 1이 와서 얘를 살펴보고 얘가 프로미싱 하면 밑으로 2개 가는 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W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볼까? 그러니까 이 예제는 이제 원래는 6543 저렇게 내림차순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름차순으로 해야 우리가 그 조건을 2개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할 수가 그 프로미싱 합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경우를 보면 이제 요 위치에서 11 위치에서 이 밑으로 갈지 말지를 따지는 조건은 요걸 보겠죠. 요게 이제 커런트 토털과 레프트 토털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래 또 뭘 보냐면은 11과 4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거. 그래서 4를 살펴볼 건데 넘으니까 얘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거꾸로 정렬되어 있으면은 이 밑으로 안 가야 돼. 근데 이게 거꾸로 정렬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는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거꾸로 정렬했으면 이제 그 배제할 수 있는 거를 배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려보면은 거꾸로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던데, 어쨌든 이 조건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림차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게 WI가 아니라 I 플러스 1. 그러니까 얘에서 이 밑으로 갈지. 그러니까 얘에서 밑으로 간다는 거는 4, 3을 고려하는 거고, 4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3을 배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데, 뒤집어서 가면은 이렇게 오름차순 가면은 얘를 넣을 수 없으면 얘도 못 넣는 거고, 밑에 있는 거 다 못 넣는 거가 되니까 이제 정렬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제 문제, 또 얘도 MP, 그러니까 효과적인 해결책이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 중에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M 색칠하기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가 주어지고 색칠할 수 있는 색 조합이 주어져요. 뭐 색 조합이 3, 4, 5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그 색들을 이용해서 인접한 노드들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칠할 수 있으면 어떤 조합으로 칠할 수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게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 응용할 수 있냐면은 지도 색칠하기 할 때 이 지도를 우리가 몇 가지 색으로 칠해야 되냐,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도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뭐 직사각형으로는 안 되겠지만 인접한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접한 국가들을 우리가 다른 색깔로 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애들은 이런 그래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면 평면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평면 그래프는 그래프의 간선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리면 교차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평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래프들은 이렇게 교차하지 않고는 그릴 수가 없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애들은 이제 평면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면 그래프는 이제 이런 지도들은 평면 그래프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이 평면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를 풀면은 몇 가지 색깔로 이제 칠해야 이제 서로 인접한 애들은 다른 색깔로 칠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 실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브랜치 앤 바운 아니까 대추적인데 뭔가를 그냥 나보고 그냥 대추적을 모르고 얘를 전수해서 하라 그래도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레벨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3개 주면은 이 색이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인지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색깔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생각하면은 1번을 빨간색으로 칠할 수도 있을 거고, 요 V1 노드를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고 녹색으로 칠할 수 있고, 얘네들을 모두 경우의 수를 해보는 거죠. 근데 얘를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V2는 연결되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배제가 되는 거고, 2번은 이제 인터페이스에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겠고, 3번은 인터페이스가 빨간색으로 칠할 수는 없고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녹색으로 칠하는 경우는 되겠고, 이제 이거 경우들을 다 조사를 하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프 색칠하기는 이제 뭐 그렇게 그냥 이 문제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지수 시간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만들어봤자 한 이 정도로 대추적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추적 알고리즘을 연습할 때는 프로미싱 함수를 만드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둬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이제 대추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일 배낭은 이미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했죠. 그리고 이번에 포함이 안 됐, 이번에 포함됐나? 영일 배낭이 캔썸과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되어 있고, 이제 대추적으로도 다시 또 그 문제가 들어갈 거고, 다음에 배우는 분기 한정으로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영일 배낭은 똑같은 문제를 이제 3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대추적으로 이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얘도 서브셋 썸하고 상태 공간 트리는 전수조사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진 트리로. 왜냐하면 이 물건을 포함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하고 안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진 트리로 만들어질 텐데,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현재 무게랑 지금까지의 무게랑 이번 노드에서 고려하는 WI 더했더니 W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그 노드 아래에 있는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하고 아까 살펴봤던 서브셋 썸하고 어떤 측면에서 다르죠? 같지가 않아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부분집합 합에서 썼던 가지치기 기준하고 이 배낭 채우기에서 사용하는 요 기준하고는 달라요. 부분집합 합에서는 WI가 아니라 WI 플러스 1이었어요. 얘는 WI가 아니라 WI 플러스 1이 아니라 WI예요. 그럼 왜 WI일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무게를 중심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합과 마찬가지로 WI 플러스 1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정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얘는 무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집합 합에서 썼던 WI 플러스 1을 이용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WI고 아까 부분집합의 합은 WI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를 하냐면은 이 노드를 따라 내려갔을 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이득이 지금까지 찾은 최대 이득보다 작으면 그건 유망해요, 유망하지 않은 거예요. 유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드를 기준으로 이 노드부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만약 그걸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구한 최대 이득과 비교해서 최대 이득이 더 커, 지금까지 구한 게. 그럼 그쪽으로 가봤자 찾는 답들은 더 나쁜 답들만 찾는 거죠. 그래서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부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 말고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틈없이 채우기로 얻어진 이득은 원래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클까 작을까? 빈틈없이 채우기로 얻어진 이득은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커요, 작아요? 크겠죠. 그렇죠? 얘는 쪼개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더 큽니다. 그러면 요 노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서 빈틈없이로 했을 때 얻어지는 바운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운드는 실제 바운드, 액츄얼 바운드보다 얘가 어떻게 돼? 더 크겠죠. 그러면 맥스 바운드가 맥스 프로핏이 얘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얘보다 크겠죠. 그럼 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이 문제는 이 바운드를, 그러니까 액츄얼 바운드는 구하기가 힘들 거고, 그래서 액츄얼 바운드는 못 구해요. 근데 액츄얼 바운드는 못 구하지만 빈틈없이 채우기로는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구한 것보다 얘가 작으면 얘도 작을 테니까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틈없이 채우기로 우리가 탐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돼요? 어떻게 정렬을 해요? 무게당 이득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없이 채우기는 무게당 이득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무게당 이득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넣습니다. 차례대로 넣고 마지막에는 그 쪼개서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정렬을 해야 돼요? 무게당 이득으로 정렬해요. 무게당 이득으로 정렬을 하면은 무게 기준으로는 정렬이 안 되는 거니까 WI 플러스 1을 여기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예제를 가지고 하면은 요렇게 지금은 얘가 그냥 무게당 이득순으로 앞에부터 무게당 이득이 높은 것부터 낮은 걸로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데이터가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먼저 정렬해야 되겠죠. 무게당 이득을 구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빈틈없이 채우기로 이제 구하게 돼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게 얻을 수 있는 바운드는 115예요. 115가 되는 거고, 이쪽에 40을 넣고 나면 얘는 다 넣었을 때니까 115는 그대로 갈 테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은 이제 얘를 뺀 나머지 갖고 빈틈없이 채우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82가 돼요. 82. 근데 실제 전수조사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115가 되겠고, 요걸 따지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들어가면 무게가 17이 돼요. 그러면 얘를 포함한 이 밑으로는 다 뭐예요? 이 밑으로는 17보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제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왔을 때의 맥스 프로핏은 얼마일까? 70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70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갔는데 여기서 구했더니 여기서 바운드는 80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80이라는 게 구워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맥스가 80일 테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98이니까 내려가겠죠. 80보다는 크니까 내려가고, 여기서 구하면 90을 구하게 돼요. 90이고 여전히 98이니까 내려가 봤더니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면은 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봤더니 얘는 50이니까 배제할 테고, 다시 올라오면 얘가 82니까 지금 구한 90보다는 어때? 작죠? 그럼 이 밑으로는 다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대추적으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무게당 이득으로 정렬한 다음에 빈틈없이 채우기로 현재 노드부터 밑에 있는 그 물건들을 고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빈틈없는 채우기로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구한 것과 그 추정을 비교해가지고 추정이 더 크면 내려가 보는 거고, 추정이 작으면은 내려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결국 넣고 빼고, 넣는 경우 안 넣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제 promising 함수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romising 함수에서는 뭘 구해야 되냐면 바운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운드를 구하는 그 함수가 매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해밀턴 회로 문제예요. 해밀턴 회로는 어디서 이 용어가 나오냐면 웹판원 문제할 때 나온 용어죠. 그래서 웹판원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최적의 투어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투어라는 건 해밀턴 회로가 되는 거예요. 해밀턴 회로는 어떤 노드에서 출발해서 다른 모든 노드를 거친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은 그거를 해밀턴 회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밀턴 회로, 일주 여행 경로, 투어 다 똑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해밀턴 회로 문제는 어떤 그래프에서, 무방한 그래프에서 모든 해밀턴 회로를 찾아달라든지 아니면 해밀턴 회로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웹판원 문제와 다른 건, 웹판원 문제는 이 해밀턴 회로들을 다 찾아서 그 중에 가중치가 합이 제일 작은 걸 찾는 거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해밀턴 회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는 해밀턴 회로가 없어요. 한 노드를 두 번 가야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애는 솔직히 대추적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미싱 함수가 뭔가 기발하거나 뭔가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갔다가 방문한 노드 만나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추적 기법을 모르더라도 그냥 전수조사 하라고 하면은 그 사용할 그런 기준들이 되는 거죠. 얘도 그렇고 아까 봤던 M색칠하기 같은 경우도 대추적이라는 거를 모르더라도 그냥 전수조사 하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배제하겠죠. 또 색칠한 걸 또 인접한 노드에 색칠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렇게 크게 뭐 따져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추적 설명이고요.